안녕하세요. 박문기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우리의 감염성 질환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감염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염이 돼서 우리 염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면 그냥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있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외부에서 뭐가 들어오는 거냐면 병원체가 들어오거든요. 그죠? 병원체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 병원체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가장 사이즈가 큰 세균도 있고요. 가장 사이즈가 작은 바이러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중간 사이즈는 뭐가 있냐면 리케차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이렇게 병원체의 종류가 많거든요. 그럼 이렇게 많은 병원체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대상자의 몸에 지금 대상자의 몸에 뭐를 일으키는 거냐면 감염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세균이 들어오면 세균성 질환이 생기는 거고, 다음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바이러스성 질환이 생기는 거고, 막 이렇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시면 감염이란 세균이나 바이러스, 곰팡이 이런 것들이 수많은 감염원들이 몸속으로 침입해서 지금 신체가 오염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있을 때 바깥에서 여러 가지 병원체인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곰팡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인체 내에 지금 감염을 일으킨, 염증을 일으킨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염증의 증상, 감염의 증상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일단 여기 이 네 가지 증상을 우리 4대 증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몸에 염증 감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면요. 맨 처음에 열이 나요. 맨 처음에 이렇게 열이 막 나고요. 열이 나니까 그 부위가 빨개지는 발적 증상이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열이 나면 빨개지면서 거기 부위가 혈관이 늘어나거든요. 따뜻하니까. 혈관이 늘어나면서 다른 부위의 액체가 그쪽으로 막 들어와요. 그럼 다른 부위의 액체가 들어오면서 막 퉁퉁 부어 오르고요. 퉁퉁 부어 오른 게 밑에 있는 신경을 누르면 아픈 통증 증상이 나타나서 이게 염증의 4대 증상이거든요. 어느 부위에서 염증이 일어나던 염증이 일어나면 열이 나고 열이 나니까 빨개지고 열이 나면서 그 부위의 혈관이 늘어나면서 다른 부위의 액체가 그쪽으로 막 들어와서 퉁퉁 붓는 부종이 생기고 이 부종이 밑에 있는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통증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나온 다음에 염증이 생기니까 우리 진물 같은 거 나잖아요. 그죠? 그 부위에 막 진물 같은 거 나니까 이런 삼출액이 증가하는 염증이 나면서 이 염증 진물 같은 게 증가하는 삼출액을 뭐라고 생각을 하면 되냐면 우리 진물 있잖아요. 진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여기 염증에서 나오는 진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서 이 삼출액 진물이 증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감염이잖아요. 우리 호흡기 감염이 될 수도 있고 위장 소화기계 감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비뇨기계 감염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호흡기계 감염은 호흡하고 상관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기침을 한다던가 가래 같은 객담이 낀다던가 그래서 그게 끼니까 우리 호흡곤란이 나타난다던가 아니면 우리 호흡기를 보면 여기가 뭐예요, 여러분? 여기가 인두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뭐냐면 이게 바로 후두잖아요. 그죠? 여기가 후두고 그 다음에 기관이고 양쪽에 폐가 있고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가는 거냐면 보세요. 코에서 이렇게 인두에서 여기 후두에서 이렇게 가는 게 바로 호흡기계잖아요. 그럼 호흡기계에 염증이 생겼으니까 인두가 아픈 인두통, 후두가 아픈 후두통 이 두 가지를 합해서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인두와 후두의 통증인 인후통 증상 나타날 수 있는 거고요. 다음에 우리 요로계의 감염이 나타나는 거죠. 그럼 요로계는 비뇨기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비뇨기계는 소변이 나오는 거랑 관련이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요로계를 보시면 이게 양쪽에 이렇게 신장이 있고요. 그죠?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거든요. 그죠? 요렇게를 보면 그러면 여기가 신장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방광이고요. 여기가 방광이 아니죠. 여기가 요관이고요. 다음에 여기가 바로 방광이고요. 그죠? 다음에 여기가 소변이 배출되는 요도란 말이에요. 여기가 지금 비뇨기계예요. 그런데 우리 방광의 위치가 어디냐면 방광의 위치가 여기 배꼽에서 여기 Y라인이 있는 이 중간이니까 아랫배거든요. 아랫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복부 통증이 있고요. 다음에 이게 소변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 배뇨통이 있고요. 소변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빈뇨, 잔뇨가, 금방뇨, 야뇨, 소변색의 변화, 악취가 심한 소변 다 소변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다음에 아까 이 분비물이 증가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도 분비물, 진물 같은 거 나오고 가려움증 생기고 아까 그 감염되면 열난다 그랬잖아요. 발열 있고 막 열나면서 뭐 우슬우슬 추운 이 오한 있고 다음에 신장이 양쪽 옆구리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옆구리 통증이 있을 수 있고요. 다음에 염증이 나타났을 때의 전신 증상을 보면 전신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열이 막 나죠? 그러면서 열나면서 얼굴이 빨개지고 열이 나면서 막 이렇게 발진까지 나타날 수 있고 염증이 나고 막 발열이 나니까 피곤하고 의욕 상실하고 온몸이 막 아프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맥이 빨라지는 이 빈맥 증상 나타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열이 나니까 몸속에 있는 수분이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탈수 증상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감염의 증상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감염을 그럼 이렇게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바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감염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배우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상자에게도 감염성 질환을 예방해야 되는 거고 요양보호사 자신에게도 지금 감염성 질환을 예방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경제적이고 가장 손쉬우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손 씻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중요한 바로 감염을 예방하는 방법의 기초적인 방법은 손 씻기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럼 이 손 씻기를 할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흐르는 물에 손 씻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흐르는 미온수로 하는 거예요. 흐르는 미온수로 손을 씻고 헹굴 때도 흐르는 미온수로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항균 액체 비누를 사용해야지 고체 비누를 사용하면 여러 사람이 이렇게 손으로 만지기 때문에 세균 감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고체 비누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항균 액체 비누를 사용해서 손을 씻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걸 갖다가 이거 할 때 그러면 이 액체 비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비누와 물로 해서 손의 모든 표면에 묻도록 해주는 거죠. 모든 표면에 이 비누가 묻도록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세요. 이제 손 씻기 과정을 할게요. 손 씻기 과정 맨 처음에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손바닥을 대고 이렇게 비비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를 해주는 거냐면 손바닥과 손바닥과 손바닥을 이렇게 비벼주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는 손등과 손바닥이에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여기가 손등이잖아요. 다음에 여기가 손바닥이죠.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비비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손등과 손바닥 해주고요. 그 다음에 뭐죠, 여러분? 손바닥에 손깍지를 이렇게 깍지 껴가지고 문질러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깍지 껴주는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마주 잡고, 그래서 손가락 마주 잡고 비비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엄지손가락도 비벼주는 거죠. 엄지손가락 비벼주고, 그 다음에 손톱 끝, 그 다음에 뭐를 하는 거냐면 손톱 밑을 깨끗이 닦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손바닥과 손바닥, 다음에 두 번째는 손등과 손바닥 해주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손가락 깍지 끼고 해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손가락을 마주 잡고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는 엄지손가락 닦아주는 거고, 그 다음에 손톱 밑을 닦아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렇게 다 닦았어요. 다 이렇게 닦고 난 다음에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죠, 여러분? 닦았으면 역시 흐르는 미온수로 헹구어 내고요. 그리고 헹구고 난 다음에 물기 제거해서, 그래서 얘를 갖다가 건조한 상태로, 그리고 사용한 수건은 건조한 상태로 다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 손 씻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우리 대상자의 그 분비물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대상자의 분비물을 맨손으로 만지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죠? 그럼 대상자의 분비를 맨손으로 만지면 안 되기 때문에 만질 때, 대상자의 배설물 만질 때 대상자의 배설물 만질 때 당연히 뭐를 껴야 될까요? 장갑 착용해야겠죠. 그런데 이 장갑 착용할 때 우리 일회용 장갑 같은 거 비닐 장갑 사용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배설물을 만질 때 맨손으로 만지는 게 아니라 일회용 비닐 장갑 끼고 만지는 거고요. 다음에 역시 배설물뿐만 아니라 오염된 세탁물도 장갑 끼고 해야 되는 거고요. 오염물, 세탁물은 그냥 이렇게 버리는 게 아니다. 따로 만들어 놓은 격리 장소에 따로 배출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오염된 거니까. 다음에 가정에서도 세탁할 때 병원이 아니라 지금 가정에서도 배설물, 의류나 물건은 따로 세탁하거나 씻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세요. 혈액이나 체액이 묻었을 때, 혈액이나 체액, 우리 몸의 혈액이나 체액은 뭐로 이루어져 있냐면 얘가 단백질 성분으로 이루어졌어요. 우리의 혈액이나 몸의 체액은 단백질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더운 물하고 만나잖아요. 이게 더운 물로 만나면 얘가 이렇게 응고돼 버려요. 이렇게 응고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혈액이나 체액은 더운 물을 사용하면 안 돼요. 처음부터 응고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혈액이나 체액이 묻은 건 찬물로 먼저 닦아야 돼요. 더운 물이 아니라 찬물로 먼저 닦고 그 다음에 더운 물을 사용해서 헹궈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에 배설물을 처리할 때 내가 장갑 끼고 있었잖아요. 맨손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장갑을 착용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는 거냐면 손 씻기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거를 배설물을 지금 처리하기 전과 처리하기 후에 둘 다 뭐를 해야 되는 거냐면 손 씻기를 해서 감염을 예방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상자도 관리를 해야 되고 요양보호사도 관리를 해야겠죠. 왜냐하면 여러분 감염성 질환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있을 때 감염성 질환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상호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자도 건강해야 되는 거고 요양보호사도 건강해야지 지금 감염을 일으키지 않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대상자의 위생관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 자신도 위생관리를 깨끗하게 해줘야 되겠죠. 대상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우리 목욕을 통해서 지금 피부 속에 있는 노폐물을 갖다가 배출하도록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목욕을 해가지고 피부에 있는 노폐물, 미생물 제거하고 그리고 기분도 상쾌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계속 누워있는 환자 같은 경우는 땀 같은 거 나거나 아니면 실금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욕창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침구가 더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침구 깨끗이 하고 이걸로 인한 욕창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감염의 위험성을 줄이는 거고 옷도 깨끗이 하고 세탁하고 청결하고 침구도 깨끗하고 청결하게 해줘야겠죠. 그래서 지금 대상자의 위생관리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대상자뿐만 아니라 요양보호사 자신도 위생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양보호사도 철저하게 본인의 위생관리를 통해서 자기도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되는 거고요. 아니면 내 감염성 질환을 대상자한테 옮기지도 않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감염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아니면 자신의 감염이 지금 대상자한테 전파되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냐면 매일 샤워랑 목욕해야겠죠. 매일. 그리고 칫솔질 자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손 씻기 기본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손 씻기를 자주 하다 보면 피부가 이렇게 건조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가 갈라지면 세균이 들어가기 때문에 로션 발라줘가지고 보습해 주는 거고요. 다음에 손톱 밑에 세균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톱은 짧게 깎고요. 다음에 가운이나 신발 깨끗하게 하고요. 다음에 대상자랑 접촉할 때 분비물이 묻지 않도록 주의하고요. 다음에 분비물을 만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장갑 끼고 해야 되는 거고 장갑 끼고 했다 하더라도 이게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손 씻기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오염된 물품은 아까 격리된 장소에
이렇게 따로 폐기한다 그랬죠. 그죠? 다음에 보호장구를 착용할 수 있는데 우리 결핵 환자라던가 활동성 결핵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호흡기 감염이 되잖아요. 이렇게 마스크, 가운, 장갑 착용하고요. 다음에 사용한 후에는 일회용 보호장구는 일회용 재사용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자, 1회만 사용하는 거니까 버려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감염성 질환 예방하는 방법 중에서 대해서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흡입 물품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흡인이 뭔지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흡인이 뭔지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그러면 흡인이라고 하는 건 우리 석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흡인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석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지금 보세요. 대상자를 좀 다시 한번 이렇게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가 바로 뭐냐면 인두였어요. 그죠? 아까 인두였죠? 그죠? 다음에 인두였고 이 사람이 이렇게 후두로 가고 그 다음에 기관으로 가고 양쪽에 이렇게 폐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관지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식도로 연결되는 거. 그죠? 다음에 이렇게 횡격막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위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배우는 게 바로 뭐냐면 호흡기계일 때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코에서 어떻게 가는 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서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O2가 이렇게 산소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산소. 그죠? 산소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몸속에 있는 CO2가 이 이산화탄소가 지금 이렇게 배출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산소가 들어가기도 해야 되지만 몸속의 노폐물이 지금 이렇게 배출도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CO2도 배출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산소를 들이마시기도 하지만 내 몸속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내뱉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여기가 뚫려 있어야지만 산소가 들어가고 이산화탄소가 내뱉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분비물이 가래 같은 게 가득 껴가지고 지금 여기에 가래 같은 거나 뭐 이런 게 지금 많이 꼈어요. 이렇게 막 꼈어요. 가래가 이렇게 막 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이걸 갖다가 인두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기도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지금 기도가 좁아졌잖아요. 지금 여기가 지금 가래가 잔뜩 껴가지고 기도가 좁아졌잖아요. 기도가 좁아지면 산소가 들어가지 못하고 이산화탄소가 나오지 못하니까 호흡곤란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얘가 이렇게 쌓여가지고 지금 염증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호흡기 감염으로도 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가래라던가 이런 객담이란 거 이런 거 같은 거를 갖다가 카테터를 껴서 얘를 갖다가 싹싹싹싹 이렇게 우리 진공청소기로 바닥에 이렇게 키면 바닥에 있는 그 머리카락이라던가 먼지들이 쫙쫙 빨려가지고 그 진공청소기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이 흡인 석션이라고 하는 건 카테터를 이렇게 집어 넣어가지고 이거를 작동을 시키면 여기 안에 있는 가래나 그런 것들이 우리 진공청소기 머리카락 이렇게 쫙 흡인되듯이 여기 있는 가래가 지금 쫙 이렇게 흡인돼서 나오거든요. 그걸 흡인 석션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기도를 폐쇄하는 분비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가래를 제거해서 지금 기도를 유지시킨다는 말은 기도를 개방시킨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바로 인두예요, 여러분. 아까 말한 초기가 인두예요. 그럼 지금 여기가 이렇게 넓어져 있는 상황이면 이렇게 산소가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몸속에 있는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배출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뭐가 껴 있었었죠? 아까 이렇게 객담이 막 껴있어요. 객담이 막 껴있으면 산소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나오지도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이거를 없애서 석션으로 이 분비물을 제거해서 이 기도가 넓혀져 있는 기도의 개방 상태를 유지해 주는 거죠. 그럼 얘를 갖다가 제거를 해주면 산소가 들어가고 이산화탄소가 나가면서 환기가 되는 거죠. 우리 창문 열면 안에 있는 그 안 좋은 공기가 나가고 밖에 있는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는 것처럼 이렇게 환기를 도모해 주기도 하고요. 아니면 석션을 해가지고 거기 있는 객담, 가래 같은 거를 갖다가 진단해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단 목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껴있으면 여기에서 염증 생기고 분비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석션 흡인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럼 흡인이라고 하는 건 제가 아까 석션이라고 했고요. 석션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뭐냐면 분비물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서 지금 연화를 못하여서 생기는 코나 입의 가래나 분비물을 제거해 준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데요. 왜 이게 연화랑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왜 연화랑 상관이 있을까요? 제가 아까 이게 인두라고 했고요. 그죠? 아까 인두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인두가 제가 뭐라냐면 기도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쪽으로 가면 후두예요. 그래서 이게 호흡기계죠. 그런데 이쪽으로 가면 뭐가 되는 거냐면 이게 식도잖아요. 그럼 우리가 음식물을 음식물을 먹으면 얘가 여기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들어가서 음식물이 삼켜져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객담이 막 쌓여 있으면 삼키는 이 연화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비물을 배출하지 못해서 지금 삼키는 연화를 못해서 생기는 바로 뭐냐면 코나 입에 가래나 분비물이 있는 거를 갖다가 제거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흡인은 뭐를 사용하는 거냐면 음압을 이용해서 가래를 제거해서 지금 감염과 출혈의 위험이 있는 거를 갖다 제거하는 건데 감염과 출혈의 위험이 있다고 하는데 왜 감염과 출혈의 위험이 있는 거냐면 제대로 깨끗하게 이렇게 멸균 과정이나 그런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 몸속에다가 집어넣으면 감염될 수도 있는 거고요. 과다하게 석션을 해놓으면 출혈의 위험이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건 뭐냐면 뭐를 이용하는 거냐면 음압을 이용해서 가래를 제거하는 게 흡인 석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음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보세요. 우리가 여기가 이렇게 피부예요. 이게 피부면 우리 부항 뜰 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부항을 이렇게 뜨잖아요. 그럼 이렇게 부항 뜰 때 보세요. 그럼 여기가 바깥쪽이 무슨 압이냐면 양압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기 피부를 딱 붙여놓으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면서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음압이 되면서 여기에 있는 피부가 이렇게 당겨져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부항기 속으로. 그러면서 이게 잡아 당겨지면서 지금 음압의 원리를 이용한 거거든요. 그럼 이 밖은 뭐죠, 여러분? 양압인데 지금 이 안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지금 석션을 해내니까 뭐를 이용하는 거냐면 음압의 원리를 이용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가래를 갖다가 쫙쫙쫙쫙 밖으로 끄집어냈잖아요. 그러면 가래가 끄집어낸 가래가 담긴 이 흡인병 있잖아요. 가래가 담긴 이 병. 그러면 이렇게 병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석션기가 이렇게 달려 있는 거고. 그럼 여기에 지금 뭐가 꼈을 거예요? 가래가 껴있겠죠. 그럼 이 흡인병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 분비물 버리고 1일 1회 이상 깨끗이 닦아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우리 코 속에 집어넣었던 이 카테터 있잖아요. 이 카테터는 깨끗이 닦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카테터 줄이 그렇게 막 넓은 게 아니라 이렇게 얇은 걸 갖다가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비물이 빠질 수 있게 일단 물에 담가놔요. 일단 물에 담가 놓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흐르는 물에 이렇게 비벼가지고 안에 있는 가래가 이렇게 배출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흐르는 물에 비벼서 씻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걸 소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냐면 고무 제품이기 때문에 15분 이상 끓이고요. 15분 이상 끓이고 쟁반에 널어서 고무이기 때문에 이 햇볕에 말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늘에서 말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석션 흡인은 의료행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간호사나 이렇게 의료인에 의해서 제공이 돼야 되는 거지 요양보호사가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흡인은 의료인인 간호사가 해야 되는 거지 요양보호사가 하는 업무가 절대 아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흡인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다음 우리 복지연구 사용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뭐가 있었냐면 그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우리 집에서 받는 그 서비스를 갖다 뭐라 그랬냐면 재가급여라고 했거든요. 시설급여 맞고. 그럼 이거는 재가니까 자기 집에서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자기 집에서 받는 거니까 방문 요양보호사가 와서 하는 뭐가 있냐면 방문 요양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요. 다음에 이거 말고 요양보호사랑 사회복지사가 와서 하는 뭐가 있었냐면 우리 방문 목욕
목욕도 있었잖아요. 그죠? 방문 목욕도 있었고, 그다음에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하는 뭐가 있었냐면 방문 간호도 있었죠. 그죠? 방문 간호도 있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일정 시간 이 센터에 가서 주간에만 있기도 하고 야간에만 있기도 하는 주 야간 보호가 있었고요. 그죠? 주 야간 보호가 있었고, 아니면 출장을 간다거나 하면 그 단기간만 맡겨주는 뭐가 있냐면 단기 보호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뭐가 있었냐면 기타 재가급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 재가급여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기타 재가급여가 있는데 이 기타 재가급여에 사용하는 게 바로 뭐냐면 복지용구거든요. 이 복지용구 사용에 관한 게 기타 재가급여 항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복지용구가 기타 재가급여에 해당되는 건데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 장기 요양 신청해서 우리 건강보험공단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 요양 신청해서 거기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간호사랑 사회복지사 나와서 인정조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등급판정위에서 최종 등급 판정했잖아요. 그럼 이 등급을 받은 이 등급자 있잖아요. 이 등급을 받은 등급자는 1년에 160만 원의 한도에서 복지용구를 구입할 수도 있고 대여할 수도 있거든요. 이걸 갖다가 우리 복지용구 사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누가 고시한 거냐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일상생활이나 신체활동을 이렇게 지원해주는 물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가장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건 뭐가 가장 잘 나오는 거냐면 이게 가장 잘 나와요. 여러분. 가장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데 대여 물품에 해당되는 것은 구입 물품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 것은 하고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외울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구입 물품은 너무 많잖아요. 외우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대여 품목 8가지를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시험 문제를 쉽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걸 무조건 외우지 마시고요. 대여 품목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가격이 비싸거나 아니면 이렇게 사이즈가 큰 거, 크기가 이렇게 너무 큰 거, 그럼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가격이 비싸니까 이렇게 구입을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물품의 크기가 크니까 매번 구입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대여를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대여 품목 8가지는 꼭 외우셔야 되거든요. 그럼 이거 외울 때 이렇게 외우세요, 여러분. 좀 더. 그럼 침대 있잖아요, 침대. 리모컨으로 이용하는 전동 침대나 아니면 우리 이렇게 수동으로 하는 이 수동 침대 있잖아요. 이 침대가 바로 굉장히 가격도 비싸고 사이즈도 크잖아요. 그러니까 대여 품목이고요. 다음에 휠체어도 가격이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대여 품목에 해당이 되고요. 다음에 이거 2가지 다 이게 뭐죠? 이동 욕조라던가 목욕 리프트 같은 거 얘 가격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얘 뭐가 되는 거냐면 대여 품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배회 감지기가 지금 우리 치매 대상자를 이렇게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금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매트 형태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GPS 형태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배의 감지기나 실내형 경사로가 아니라 우리 휠체어를 갖다가 차량으로 이렇게 이동할 때 쓰는 이 실외형 경사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대여 품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크기가 크고 가격이 비싼 침대, 다음에 가격 비싼 휠체어, 다음에 가격 비싼 이동 욕조, 목욕 리프트, 다음에 치매 환자 대상자의 잃어버리는 실종 방지하기 위해선 배의 감지기, 다음에 이 휠체어에서 차량으로 옮길 때 이렇게 사용하는 이 실외형 경사로 같은 경우에는 대여 품목에 해당이 된다고 꼭 외우시고요. 그런데 요거는 좀 달리 아셔야 되는데 보세요, 여러분. 욕창 예방 매트리스는 대여 품목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구입 품목이기도 하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2가지가 다 가능한 건 욕창 예방 매트리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둘 다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굳이 대여 품목에서 외우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대여 품목은 가격이 비싸거나 등치가 좀 큰 건데 침대, 휠체어, 이동 욕조, 목욕 리프트, 배의 감지기, 실외형 경사로 이렇게 외우시고 욕창 예방 매트리스는
구입 품목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대여 품목이기도 하다 하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너무 중요한 대여 품목과 구입 품목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럼 이 품목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나온 게 뭐냐면 이게 수동 휠체어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수동 휠체어가 나와요. 그러면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보행이 불가능하거나 장시간 보행이 힘든 경우에 사용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내구 연한이 5년이라고 하는데요. 이 내구 연한은 뭐냐면요. 여러분 유통기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통기한. 이거의 유통기한이 한 5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또 뭐냐면 이 5년짜리는 그냥 뭐를 했죠, 여러분? 이 수동 휠체어를 갖다가 아까 구입이 아니라 뭐였어요, 여러분? 대여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내구 연한이 우리 5년이었잖아요. 그럼 5년 동안 이 수동 휠체어를 또 대여하고 또 대여하고 또 대여, 다른 걸 갖다가 몇 번 대여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얘를 한 번 대여해서 이렇게 5년간 사용을 하잖아요. 그럼 그 기간에 계속 반복적인 대여는 일어나지 않고 이거의 유통기한은 5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동 휠체어 그렇고요. 다음에 이것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휠체어 사용하지 않을 때 당연히 바퀴가 있기 때문에 굴러가면 안 되기 때문에 평평한 지면에 놔야 되고요. 역시 안전을 위해서 잠금 장치 놔두는 거잖아요. 해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휠체어를 접을 때도 휠체어를 펼 때도 제일 먼저 뭐부터 한다 그랬냐면 잠금 장치를 잠근다 해가지고 우리 먼저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바퀴가 있기 때문에 굴러가면 안 되기 때문에 평평한 지면에 두고 안전을 위해서 항상 잠금 장치 해야 되는 거고요. 아까도 제가 봐드렸지만 뭐라 그랬냐면 가끔 잠금 장치가 작동이 잘 안 될 때가 있다 그랬는데 이 잠금 장치에 영향을 주는 게 제가 뭐라 그랬냐면 타이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공기압, 그러니까 어떤 공기압이냐면 타이어의 공기압이에요. 타이어. 그래서 잠금 장치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 해가지고 이 타이어를 찾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타이어의 공기압은 잠금 장치 작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적당한 공기압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적당한 공기압을 유지해야 되는데 어떤 게 가장 적당한 거냐면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한 5cm 정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뒷바퀴 공기압이 너무 낮으면 굴러가지 않고요. 다음에 이 기능이 이렇게 잠금 장치의 기능이 약해진대요. 그래서 잠금 장치의 기능과 관련이 있는 건 뭐냐면 타이어의 공기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타이어의 뒷바퀴 공기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로 너무 높으면 지금 진동 흡수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높으면 이게 바닥의 면을 이렇게 진동하지 못하고 탁탁탁탁 튕겨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잠금 장치가 고정이 잘 안 될 때는 뭐부터 살펴보는 거냐면 타이어의 공기압을 확인하고 만약에 이게 그렇다 그러면 뒤에 이렇게 스패너 있거든요. 이걸 갖다 좀 조절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동 휠체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에 욕창 예방 매트리스는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구입도 가능하고 대여도 가능한 품목으로 알고 계시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욕창 예방 매트리스는 구입도 가능하고 대여도 가능한 품목이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고요. 다음에 볼까요? 욕창 예방 매트리스는 얘가 어떻게 욕창을 예방하는 거죠, 당연히. 그리고 얘는 내구 연한이 3년이래요, 3년. 그래서 우리 욕창 예방 방석도 얘도 3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욕창 예방 매트리스나 욕창 예방 방석은 내구 연한이 3년 똑같아요. 욕창 예방 3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공기가 교대로 주입됐다가 배기되는지 공기 확인하고요. 다음에 이게 비닐 형태로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날카로운 물건이 찔리면 이 공기가 확 빠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날카로운 물건이라던가 열에 닿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 공기가 새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24시간 사용하는 기구 때문에 대상자 이외에 다른 사람이 여기에 올라가지 않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다음에 이게 지금 비닐 제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열에 닿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찜질기 등과 함께 사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욕창 예방 매트리스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에 욕창 예방 방석, 욕창 예방에 관련된 건 똑같이 내구 연한이 3년이라는 거 일단 기억하시고요. 다음에 앉아있을 때 욕창 예방하기 위한 거죠. 그죠? 그리고 얘가 세탁 용이한 거 구하면 되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침대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침대는 아까 우리 대여 품목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동 침대도 있고 수동 침대도 있었죠. 그리고 이 침대는 보세요, 여러분. 리모컨으로 조절하는 전동 침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침대가 이런 식으로 있으면 여기 밑쪽에 이렇게 뭐가 있냐면 클랭크 손잡이로 이 침대를 돌려서 조절하는 수동 침대도 있고, 얘는 내구 연한이 가장 긴 10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년이고요. 다음에 이 크랭크 손잡이 지금 이 다리 쪽에 위치하거든요. 그럼 얘가 우리 대부분의 손은 오른손잡이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돌리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둘 다 외우지 말고 하나만 외우세요. 그래서 얘가 뭐냐면 회전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뭐냐면 오른쪽으로 돌리면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회전 방향으로 작동을 시키는데, 이걸 갖다가 이 크랭크를 갖다가 오른쪽으로 돌리면 침대가 올라가고 반대로 왼쪽으로 돌리면 침대가 내려가는데, 하나만 일단 외워놓으세요. 오른쪽으로 돌리면 침대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올라간다. 그리고 우리 침대는 당연히 잠근 장치 항상 잠가둬야 되는 거고, 잠근 장치가 잠가 있는 상태에서 이동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동할 때는 잠근 장치 풀어야겠죠. 강제로 이동하지 않고요. 다음에 환자가 사용하지 않을 때는 높낮이를 가장 낮은 위치에 놔도록 해야겠죠. 그래야지 대상자가 나중에 올라가기 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용하지 않을 때는 가장 낮은 상태로 위치해서 나중에 대상자가 침대에 오르기 편하도록 해주는 거고요. 다음에 대상자가 낙상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침상 난간은 항상 올려놔야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침대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다음에 우리 아까 크랭크 손잡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오른쪽으로 돌리면 이게 올라간다 그랬죠. 그죠? 다음에 침대 난간 올려가지고 낙상 예방하고, 침대 바퀴는 항상 고정해서 잠금 장치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동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 잠금 장치를 해제하고 그 다음에 이동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팡이, 보행 보조 기구인 지팡이 아까 살펴봤죠. 그래서 우리 지팡이 살펴봤는데, 지팡이 할 때 우리 순서도 외우잖아요. 건강한 발로 올라가고 아픈 다리로 내려온다. 아픈 다리로 내려오는 게 평지 상황하고 똑같다. 지팡이는 늘 항상 먼저다. 그리고 이 건강한 손으로 짚는다. 그리고 건강한 발이에 새끼발가락에 앞 15cm, 옆 15cm에 놓는다 하고 우리 배웠습니다. 그죠? 그러면 보행이 불편한 이 대상자가 사용하는 보행 보조 기구고, 지팡이도 보면 이렇게 일자형 형태로 있는 것도 있고요. T자형 형태로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있는데 네 발이 달려있는 네발형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렇게 T자형 형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지팡이의 그 형태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얘 내구 연한 2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길이 맞추는 거 아까 배웠잖아요. 그죠? 아까 배웠는데 얘를 앞 15cm, 옆 15cm 놨을 때 팔꿈치가 30도 정도 구부려지는 길이가 좋은 거고, 그 다음에 그렇게 놓은 게 아니라 그냥 옆에다 놨을 때 둔부 높이, 아니면 신발을 신었을 때는 손목 높이라고 우리 아까 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새끼발가락에서 앞에서 15cm, 옆에서 15cm 이렇게 있을 때 이쪽이 무슨 쪽이냐면 건강한 다리죠. 그럼 여기서 앞에서 15cm, 옆에서 15cm 놓는, 여기다 이렇게 놓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 이렇게 고기에 놨을 때, 앞에 놨을 때 팔꿈치가 한 30도 정도 구부려 높이가 좋은 거죠. 그래서 지팡이 길이 적절하게 해야 되는 거고, 지팡이 밑에 있는 고무가 닳았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지팡이 종류가 나오는데, 이렇게 한 발로 된 지팡이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발에 있는데 이렇게 네 발로 된 이렇게 지팡이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한 발 지팡이인 경우는 작고 간단하고 가볍고요. 하지만 균형 감각을 하는 데는 좋지만 얘가 안정성은 떨어지죠. 한 발이기 때문에. 하지만 얘는 네 발의 체중을 지지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네 발 지팡이인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아까 지팡이는 무슨 형태라고 그랬냐면 T자형 지팡이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우리 배웠습니다.
다음에 우리 성인용 보행기가 있는데요. 보행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행을 보조하는 기구고, 그 다음에 이게 높이 조절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높이 조절한다 그러죠, 여러분? 팔꿈치를 30도 정도 구부렸을 때 이 둔부 높이가 좋다고 우리 아까 봤잖아요. 그리고 역시 휴식 시에 잠근 장치 잠가서 낙상 예방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넘어지는 사고가 많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다음에 우리 보행기의 종류가 있는데, 보행기의 종류는 일반 보행기도 있고 우리 실버카도 있고 그 다음에 보행차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일반 보행기 같은 경우는 안정성이 높죠. 안정성이 높고, 근데 실버카는 얘가 뭐냐면 이렇게 여기 앉을 수 있는 의자랑 바구니가 달려있는 게 특징이고요. 이게 특징이죠,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잠금 장치가 손잡이에 있는 지팡이는 이렇게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손잡이에 이렇게 누르면 우리 자전거 탈 때 이렇게 누르면 잠금 장치가 되고 이렇게 피면 잠금 장치 안 되는 것처럼 손잡이에 잠금 장치가 있는 건 무엇인가 하면 실버카하고 고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손잡이에 잠금 장치가 있는 건 실버카다. 꼭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는 대상자가 손과 팔 지지대가 체중 지지 능력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중요한 건 얘가 손잡이에 잠금 장치가 있다. 다음에 보행차는 지팡이보다는 안정적으로 걸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보행기까지 살펴봤고요. 그래서 보행기에서 중요한 건 아까 30도 정도 구부렸을 때 둔부 높이고, 그리고 이 보행기 갈 때 우리 배웠잖아요. 보행기 가고 한 발 가고 한 발 가고, 만약에 한쪽 다리가 불편하다 그러면 보행기랑 한 발이 같이 가고 그 다음에 건강한 다리 간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 보행기 사용할 때 대상자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에는 뒤에 있는 대상자의 보행벨트를 잡아주는데 불편한 쪽에 보행벨트 잡는다고까지 우리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보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